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이틀 남았죠. 수험생들을 위한 영역별 마무리 학습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어 영역은 1교시이기 때문에 사실 심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목인데요. 윤상영 선생님, 국어 영역의 마무리 학습 전략 얘기해 주시죠. 네, 이제 개인마다 부족한 부분이 다를 것이고 또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공통적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간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자기가 이제 틀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오답 노트 같은 걸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오답 노트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좀 점검하는 거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 이제 EBS 연계율이 70%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우리 EBS 교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EBS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문학 작품들, 그다음에 또 독서 지문에 관련된 주제라든가 개념 정리하고요. 또 새롭게 출제된 유형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성적대별로, 그다음에 또 세부 영역별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성적대별로 먼저 살펴보면 1, 2등급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인데요. 상위권 학생들은 사실은 좀 약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사실은 그 약점이라는 부분도 매일 그렇게 똑같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특정 영역, 문법에 약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문학에 약점이 있다든가 하는 학생들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좀 보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수능 국어를 보면 개인차가 좀 있겠지만은 주로 이제 그 1, 2등급을 가르는, 또 상위권과 중위권을 가르는 그 기준이 저는 개인적으로 비문학 독해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독서 영역의 지문이 좀 어려워지면서 이 부분에서 좀 변별력을 좀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따라서 이제 마지막 시기에 이 독서 영역, 그 최상위권을 변별할 수 있는 그 독서 영역 지문에 대한 어떤 대비를 조금 더 해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등급 때 중위권 학생들이라면 일단은 조금 더 확률 높은 곳에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EBS의 그 교재 중에서 문학 작품이 연계가 되면 사실은 심리적으로도 좀 편안하지만 충분히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EBS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문학 작품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이런 어떤 시간을 갖는 것이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이제 5, 6등급 이하의 좀 하위권 학생들은 사실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려고 욕심 내기보다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화법과 작문 이쪽은 좀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에서 다 맞아간다면 사실은 10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10문제, 화법과 작문의 한 문제나 문학이든 문법이든 어려운 쪽에서의 한 문제나 똑같은 배점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비를 조금 더 완벽하게 해나가는 것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문법, 그다음에 문학에 대한 어떤 마찬가지로 그 EBS 교재를 활용해서 기본 개념과 작품에 대한 이해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세부 영역별로 조금 더 대비책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일단 그 문법과 관련된 부분은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법과 관련돼서는 기본 용어라든가 개념을 갖다가 쭉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이 문법을 갖다가 우리가 그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이 좀 있는데, 사실은 실제 수능 문제에서는 암기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어떤 문제들은 없습니다. 그럼 어떤 거냐? 전부 다 보기를 통해서 개념을 다 설명을 해주죠. 그걸 이제 선택지 1, 2, 3, 4, 5에서 적용을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한 번 정해진 분량을 한 번을 오랜 시간 보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서 반복적으로 이해를 위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반복 학습하는 이런 부분, 이해와 적용의 문제라는 것을 좀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화작은 이제 화법과 작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 개념, 화법의 원리라든가 작문의 원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제 정리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는데, 화작도 마찬가지로 이 화작의 영역도 전부 다 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에 대한 독해력, 그게 물론 독서라든가 문학에 나와 있는 지문보다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집중력 있게 독해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화작 속에서의 어떤 선택지는 다른 영역에서의 선택지보다 길이가 좀 깁니다. 그리고 지문과의 어떤 그 상관관계도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집중력 있게 선택지를 분석하는 이런 훈련들을 이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독서 영역인데, 독서 영역은 지금 분량도 좀 길어지고 그다음에 또 난도도 높아졌기 때문에 앞서도 이제 조금 언급을 했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독해력이 좀 관건이 됩니다. 독해력이 관건이 되려면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화제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각 단락의 중심 내용을 연결해서
전체적인 지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는 그런 어떤 훈련들을 좀 해나가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연과학 지문 쪽에서는 어떤 그 구조도라든가 원리를 묻는 문제들, 그래서 그림과 관련된 또는 어떤 그 표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연계가 되는데 사실 그 자연과학 지문들은 인문계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대비해서 대조해서 문맥을 활용해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뭐 조금 어렵다면 맨 마지막으로 돌려서라도 이렇게 좀 해결을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문학 쪽입니다. 문학은 당연히 시면 시, 소설이면 소설, 이 개별 갈래에 대한 어떤 그 특징, 그다음에 감상 방법, 학습 요소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기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모르는 작품, 낯선 작품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통해서 특히 문제 안에 주어져 있는 그 보기를 통해서 어떤 감상의 방향을 우리가 충분히 추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모르는 작품에 대한 그 감상의 방향을 예측하는 이런 훈련들, 연습도 좀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국어 영역이 사실 지문이 길기 때문에 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 팁 있을까요? 예, 독해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 뭐 짧은 시간에 길러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뭐 긴 시간 독서를 통해서 또 사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길러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그 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 비문학 지문이 길어지고 어려워졌다라는 부분에서 느끼는 그 어려움은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좀 심리적으로 좀 편안한 상태에서 그 비문학 독해 지문을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비문학 독해에 좀 약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순서를 아예 뒤쪽으로 놀려서 편안하게 다른 문제들을 풀고 시간 배분 해나가면서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일단은 그 독서 지문을 통해서 긴 독서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수능에서 수능 출제자들이 점검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정보를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찾아내서 확인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문이 뭐에 관한 내용인지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첫 단락을 통해서 이 글에 대한 화제를 찾고 그다음에 각 단락마다 나와 있는 그 중심 내용들을 연결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는 것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문보다 문제를 먼저 읽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문 속에 들어있는 정보가 10가지라면 그 10가지 모두를 알아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한 5, 6가지만 알아도 충분히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문을 읽기 전에 문제를 먼저 읽고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지문을 읽어나간다면 읽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에서의 필요로 하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그 단서가 되는 부분에 어떤 그 표시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문제를 해결할 때 훨씬 더 좀 집중력 있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를 좀 먼저 읽고 그다음에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정리한 다음에 지문을 읽어나가는 이런 어떤 그 형태대로 좀 해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독해가 이제 단기간 내에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EBS 교재에서 충분히 연계가 될 수 있다는 부분. 그러면 이틀 동안에 EBS 교재에 나와 있는 개념, 지문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고 개념이 연계가 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독서 지문에 나와 있는 개념들이 무엇이 나왔는지,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지식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한다면 긴 지문이지만 조금 더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수학 영역의 마무리 학습법 살펴볼게요. 조진우 선생님, 수학 영역의 마무리 학습 전략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나눠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상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21번, 29번, 30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속된 말로 목숨을 걸고 풀거든요. 이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 전제가 돼야 될 게 이제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라든지 그다음 특정한 단원에서 약점이 학생이 없어야 됩니다. 의외로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 난이도의 문제를 풀려면은 기본적인 문제, 2점짜리, 3점짜리 내지 약한 4점짜리에서 시간을 갖다가 벌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특정한 단원에서 약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반드시 한 번 더 짚고 나가야 될 게 이제 수학 가형 같은 경우는 미적분투에서 이제 미분과 적분 쪽이 되겠죠. 뭐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은 치환적분이라든지 부분적분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다음에 역함수의 미분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곡선의 길이
그다음에 적분 쪽에 보면 이제 정적분의 이제 정의 같은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꼭 계산을 갖다 할 수 있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하벡터 쪽에서 3학년에 배우기 때문에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 중에서도 공간도형과 이제 벡터 쪽인데, 이제 공간도형 쪽에서 뭐 정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벡터 쪽에 넘어가면은 이제 공간에서 직선의 방정식, 평면의 방정식 사이의 이제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제 수학 나형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거죠. 수투 함수 쪽에서 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함수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꼭 봐야 되고요. 그다음 미적분 원에서는 이제 다항함수의 미분법, 적분법 관련된 문제가 21번하고 30번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개념을 다시 꼭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9월달 모의 수능을 통해서 나온 건데,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증명 완성형 문제가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에도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률과 평균 관련된 구하는 과정을 갖다가 박스 문제로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문제를 풀 때 대부분 이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풉니다. 보통 대수적인 방법으로 풀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하학적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문제마다 어느 방법으로 푸는 것이 편하냐는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하다 보면 두 개를 적절히 조합해서 푸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맥히면은 대수적인 방법, 또는 맥히면은 기하학적 방법으로 좀 융통성 있게 순간순간 적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위권 학생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일단은 각 단원의 핵심 개념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학에서 4점짜리 문제가 총 13문제거든요. 그 중에서 3문제가 아주 난이도가 있는 거고, 10문제 정도가 중간 정도 난이도인데, 중위권 학생들은 결론은 그 4점짜리 10문제를 갖다 꼭 맞춰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각 단원별로 핵심 개념을 갖다 익혀야 되고, EBS 교재라든지 평소 본인이 손때가 묻은 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갖다 복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위권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을 한다면은, 일단 1번부터 30번까지 문제를 일단 다 풀어본 것이 순서로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관식에 보면은 22번부터 25번까지가 3점짜리인데, 4문제인데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이제 괜히 학생들이 어려운 4점짜리 난이도 있는 문제 잡다가 이런 문제를 못 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4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22에서 25까지 주는 3점짜리 문제, 그 다음에 주는 4점짜리 문제도 도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맥히면은 별표 하나, 아주 난이도가 높으면 2개를 먼저 표시를 하고 30분까지 푼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서 별표 체크한 걸 갖다가 다시 한번 풀어봅니다. 그 상태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남은 상태에서 마킹을 하고, 그래서 시간이 또 남으면은 아까 못 푼 별표 하나짜리 또는 2개짜리를 갖다 조절해 보는 것이 중위권 학생들한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하위권 학생이 이제 5등급 이하가 되겠는데요. 실제 이제 수학에서 2등급이 3문제고 3점 문항이 14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일단은 2점 문항하고 3점짜리 이 문제를 다 맞춘다는 생각으로 기본 개념에 충실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영어 영역 살펴볼 텐데요. 안성관 선생님, 올해 영어 영역이 처음으로 절대평가로 실시되잖아요. 수능에서 어떤 변수가 될지 또 궁금합니다. 수능에서의 변수를 살펴보려면 일단 전년도에 각 대학의 어떤 수준에 맞게끔 어떤 영어 점수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영어에서의 절대평가의 의미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상대평가와는 다르게 일정 점수를 넘어야만 한다. 죄송합니다. 그런 그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반영 비율이 매우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거나 내지는 매우 쉽게 나올 거라고 단언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그 수능 점수를 구간별로 한번 좀 묶어봤는데요. 인문계열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표준 점수가 528에서 546점, 즉 국수형 사탐이 다 들어간 점수죠. 이 경우에 우리가 보통 0.5% 정도의 누적비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학생들은 한마디로 서영고 정도를 지원한 학생들입니다. 당연히 영어 원점수가 1등급이 절대평가건 상대평가건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학생들이고, 519에서 527점 정도가 0.5%에서 2.0% 정도인데, 이 학생들은 94에서 96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서성한이나 중경외시 2대 정도까지를 포함하는 형태이고, 세 번째로 2.1에서 5.0의 누적비면 중경외시 하위권 학과나 홍건동 숙대까지를 지금 이야기하게 되는데, 평균적인 영어 원점수의 범위는 91에서 94였지만 실제로 이 형태에서 보면
작년도에 원점수가 89나 90점인 학생들도 합격한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영어가 89나 90점이 조금 안 되는 성적이라고 하면 충분히 데미지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의 시작점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뒤에 5.1에서 7.0%면 일반적인 권홍동 숙대 정도의 레벨인데, 이 레벨에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 원점수가 91과 88이 섞여 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91점을 받았을 때는 건대 같은 경우에도 영어에 대한 반영 비율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이게 손해를 보진 않지만 88점 정도가 되다 보면 어느 정도 좀 감점 요소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7.1에서 10% 정도면은 인문계에서는 국숭세단 정도의 그 라인업인데, 이 정도 상태에서는 대체로 2등급을 받지만 1등급을 받으면 상당히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도 마찬가지로 살펴봤을 때 2.5% 정도 이하, 즉 의치한 정도 수준이나 서영고 정도의 수준이 되는 친구들은 95점 이상을 다 받았고요. 지금 특징적인 구간이 세 번째 5.1에서 9.0 정도의 구간인데, 이 정도 수준이면 서성환과 중경외시 2대 정도까지의 수준이거든요. 이 안에서도 90점을 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른 영역의 점수를 깎아먹는, 즉 감점의 요소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상기하셔야 되고, 반대로 485에서 502점 정도의 수준으로 가게 되면 이 경우에는 영어 원점수가 거의 2등급의 구간대이지만 실제 2등급대라면 건대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 권홍동 정도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1등급을 받으면 상당히 유리하지만 2등급을 받으면 어느 정도 그냥 평균적인 성적이고 3등급을 받으면 매우 손해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맨 밑에 있는 18.1%에서 30% 구간 같은 경우엔 이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다 2등급인데요. 3등급을 받으면 상당히 데미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1등급을 받으면 각 대학별 반영식에 의해서 상당한 역전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특히나 여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매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선생님 성적대별로 살펴보는 영어 영역의 마무리 학습법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영어 같은 경우에 1등급과 2등급 학생을 상위권으로 묶었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 8문제 정도가 2등급까지의 변별을 줬던 문제였습니다. 그 내용이 빈칸 4개와 그다음에 장문독해 빈칸 하나, 어법과 어휘와 순서 유형이었는데, 이 유형들에서 얼마만큼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정도가 1등급의 그 판가름 요소일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표를 기준으로 살펴봐서 본인의 정시 기준선에 맞게끔 영어의 평균 점수를 얻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제가 비유를 하나 좀 들어주자면, 수험생하고 합격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험생은 아직 합격하지 않은 거고 합격생은 합격한 학생인데, 수험생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출문제를 몇 번 풀어봐야 되나요? 근데 합격생은 그런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어 문제를 푸는 거는 연계율과 상관없이 영어 읽기 능력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므로 인해서 충분히 자기 자신의 약점이라든가 글의 패턴이라든가 특징적인 부분들을 잡아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험생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풀다 보면 답을 외우기 때문에 본인이 풀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이 학생들에게 가장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이 EBS 연계 문제에서 틀렸던 문제가 있다면 철저하게 그 오답의 이유에 대해서 밝힐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고난도 문제라든가 연계 교재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그 이후에, 즉 오류를 분석한 이후에 시간 조절이라든가 페이스 조절용으로 문제를 좀 더 풀어볼 것이라는 걸 권고를 하고 싶고요. 중위권 학생이라면 보통 이제 70점의 3등급과 60점의 4등급인데, 아까 평균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12문제를 다 틀리면 70점입니다. 그렇다면 EBS에 나와 있는 문제만 다 풀 수 있어도 60점은 넘을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친구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면, 반드시 EBS 연계 문제를 보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본인이 해석이 안 된 문장이 있다면 한국어 해설지를 그냥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런데 한국어 해설지를 보게 되면 내가 막혔던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이런 문장이구나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게 수능장에서 발목을 잡을 거기 때문에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 반드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는 동사나 형용사를 기준으로, 즉 컨텐츠의 가장 중심어가 될 수 있는 동사나 형용사를 기준으로 어휘 학습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많은 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60점에서부터 70점대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5등급대 정도의 학생들에게는
더도 덜도 말고 듣기에서만 틀리지 않게끔만 해도 충분히 17문제를 다 맞게 되면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을 좀 해둘 것, 그리고 연계교재에 나오는 어휘를 매일 일정량에 대한 어휘를 반복해서 볼 것이라는 걸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네,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의 마무리 학습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수험생들의 1분 1초가 그 어떤 때보다 정말 소중할 텐데요. 윤상현 선생님, 지금 우리 학생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반드시 해야 될 일이면 지금 사실 일주일 연기됐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불안할 수 있습니다. 뭐 연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능이 다가오면 이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좀 불안할 수 있는데 그 불안한 마음을 좀 최소화하고 안정시키고 일상을 유지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상이 무너지면 평정심을 잃게 되고 또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뭐 자기가 지금 마무리도 못하겠지만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일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평소와 같이 일어나서 식사하고 또 공부하고 또 평소와 같이 뭐 친구들과 얘기하고 잠깐 쉬다가 또 음악을 듣다가 이렇게 이제 잠자리에 드는 이런 어떤 그 평범한 일상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습량에 관한 부분인데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제 내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자꾸 들죠. 부족한 부분 생각나고 국어를 하고 있으면 또 영어가 걸리고 영어를 하고 있으면 또 수학이 걸리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뭐 국어도 영어도 수학도 다 놓게 되는데 이 시기에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가졌으면 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어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것도 도움이 되고요. 탐구를 하고 있으면 그것도 역시 도움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또 학습량을 좀 지나치게 늘리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죠. 지금 이 시기에 최상의 어떤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수험생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 다 불안할 것이고 누구나 다 집중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이럴 때 욕심을 내기보다는 조금 더 평소에 내가 5시간을 공부했다면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학습 분량만 가지고 천천히 5시간을 이렇게 여유 있게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학습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또 그동안 먹지 않았던 음식들, 그다음에 또 그동안 하지 않았던 어떤 심한 운동들, 이런 부분들, 하지 않았던 것을 피하는 것도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반드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겠죠. 조진선 선생님, 우리 수험생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수험생 입장에서는 제일 민감할 때입니다. 그래서 평소 1학기 때다든지 지금까지 평소 친구한테 한 말이 친구들이 쉽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소한 농담이라도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다르고 아다르고 하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또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평소 먹지 않는 음식은 하루 이틀 정도만 참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찬 음식은 장에 무리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본인이 주로 먹던 음식대로 그냥 편한 음식으로 이렇게 먹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밤 늦게까지 당연히 공부를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주변에 보면 또 이런 학생도 있더라고요. 초저녁에 잠이 많은 학생이 또 의외로 또 많아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자마자 이렇게 잠을 자갖고 8시, 9시에 나서 또 공부하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뭐 그런 경우는 반드시 주변의 부모님이라든지 형제들한테 도움을 청해가지고 이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위 분들이 이제 수능 잘 보라고 뭐 격려 전화도 많고 또는 수능 초콜릿이라든지 떡 같은 것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맛있죠. 그런데 수능을 위해서 일단 먹는 것은 수능 위에 먹는 게 좋지 않을까. 혹시나 이제 먹고 또 체한다든지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만 참고 수능 끝나게 먹는 거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상현 선생님,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위해서 준비물들을 마지막으로 또 체크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유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수능 날 꼭 챙겨야 될 거, 꼭 챙겨야 될 거는 이제 수험표죠. 그다음에 신분증, 그다음에 도시락, 이 3가지는 반드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험표, 신분증 없으면 시험을 볼 수 없고요. 도시락을 먹지 않으면 사실 힘이 나지 않아서 시험을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3가지는 누구나 꼭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샤프심이라든가 또 수정 테이프라든가 아니면 휴지라든가 물티슈, 그다음에 개인 간식, 뭐 상비약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필요에 의해서 본인 스스로가 좀 챙겼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옷차림에 관한 부분인데요. 옷차림은 가장 스스로가 편안한 어떤 복장과 뭐 신발 이런 부분을 좀 가져가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두껍거나 이런 또 뭐 옷을
고사실이 좀 더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벗어야 되는데 뭐 단추로 된 거나 이런 거는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자크로 돼서 좀 편하게 벗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좀 얇은 옷을 여러 벌 이렇게 좀 껴입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금지해야 될 물품들은 이제 뭐 워낙 이제 많이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전자기기는 반드시 소지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수험생들의 성공적인 대입을 위해 수능 주간 특집 방송을 진행 중입니다. 특별히 목요일인 수능 당일에는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요. 2018학년도 수능 분석 그리고 대입 합격 전략을 살펴봅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